돈이 되는 지식 토크 뒷동산의 박상학입니다. 집값 반등이 시작된 걸까요? 여기에 반론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평소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를 네. 가을까지는 지켜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봄부터 이렇게 1월부터죠. 1월 3일 날 이제 정부가 이제 강력한 대책을 던졌고 그때 제가 몇 달 전에 나왔을 때 그 정부 정책이 이제 상승 곡선을 당분간 그릴 거다. 다만 가을 정도 되면 시장에 좀 변곡점이 올 것 같다. 그러니 겨울, 가을까지 보신 다음에 시장에 접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네네. 물론 그 작년 저점에 이제 매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타임을 좀 놓치셨다고 하면 제가 볼 땐 가을 이제 시작됐잖아요. 가을 지나고 내년 봄까지 보시고 나서 시장에 들어가셔도 제가 볼 땐 지금보다 더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혼돈스러워서 네. 조금 이제 불안감도 좀 옛날처럼 영굴투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수준까지는 안 가니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예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매도 타임을 이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번째 끝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2021년도에 가을에 푹 올랐다가 2022년도 상반기에 호가는 올라있는데 거래가 안 되거든요.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간혹 팔리기만 하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못 팔았다가 그 갑자기 급락할 시기에 놀래가지고 자산여력이 없는 분들은 심한 경우는 손해보고 판 분들 계세요. 네. 뭐 제가 알기로 엄마 아파트 샀다가 손해본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갖다 반면고사 삼으셔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했잖아요. 그 회복한 가격 수준이 만약에 본인의 어떤 수익의 창출의 차이는 있지만 수익이 낮다고 하면 제가 볼 땐 당분간은 좀 하향 안정화가 시작될 것 같아서 4, 5년 정도 길게 가면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자산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는 앞으로의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거고 한계점에 좀 다다른 것 같고 다시 이제 재조정이 시작되는 초입이다. 물론 아마 한두 달 정도 약간 반짝일 수 있는데요. 그 힘이 이제 더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거래량 서울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서울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만 말씀드릴게요. 6,100에서 200건으로 지금 통상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2006년도부터 데이터니까 한 18년째 되죠. 평균적으로? 평균이 월에 네. 한 6,100에서 200건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당시에 1,500대로 내려가요. 아주 위기가 크게 터졌으니까 그때가 1,500대입니다. 그때 부동산 대책을 지금과 비슷하게 다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 다음 달이 바로 5,000건, 그 다음이 7,000건, 9,000건. 바로 만 가까이 갑니다. 영끌 때가 우리가 15,000건이거든요. 다시 불탔죠. 불탔다가 그게 한 10개월 정도 갔어요. 가고 나서부터 푹 꺾여가지고 4,000, 5,000대를 갑니다. 그게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가 작년에 1,000대 이하로까지 떨어졌어요. 역대 네. 최저치로. 그쵸. 그리고 지금 아다르고 어다른데 1,000에서 3,000이 되면 3배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거래량이 3,000에서 4,000 사이 그 밴드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점은 1월 달에 한 1,000건이었던 게 1,000건대였던 게 3,000건대를 넘어서 가지고 6월 달만 해도 4,000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게 꺾였습니다. 저번 달 6월 말 기준이 3,800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기준도 말씀드렸던 6,200이나 이거에 비하면 낮죠. 그러니까 살아나가기에 좀 힘든 수준인데 그게 또 3,500건으로 좀 꺾였습니다. 7월 달 거래량이 평균 점수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 수학 점수는 높았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거래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 80%에서 90%까지 고점 대비. 네. 근데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맞은 학생이 10명 중에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평균으로 가면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거래량이 추석이 이제 지나고 나면 아마 추석 밥상에 모이셔가지고 가족분들이 그럴 겁니다. 네. 더 올라가기 전에 이럴 때 반론이 나올 겁니다. 젊은 분들 입장에서.
아니 옛날에 미친 수준의 집값이 또 됐는데 그걸 왜 사? 그리고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따라가기 부담스러우니까 다음에 사자. 이러면 이제 살려는 분들이 준다는 얘기 뭐냐면 거래량 지표를 또 나중에 뜨겠죠. 현재 거래량 지표가 최근에 그저 50년 주담대 잠시 네. 풀었잖아요. 7월에. 네네. 그러니까 7월에 풀어서 그게 이제 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심사 결과가 나와요. 그걸 계산해 보면 7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8월에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8월에 거래량은 좀 늘 거예요. 지금 잠깐 내려왔지만 늘었다가 제가 볼 땐 9월 추석 이후 들어가면서는 이제 정확한 시장의 이제 판도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힘이 약하면 예를 들어서 뭐 4천, 5천을 뚫지 못하면 시장은 이제 제가 볼 땐 힘이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래서 하반기, 연말, 연초로 갈수록 이제는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게 거래량 흐름을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이제 거래가 좀 멈춘 거는 뭐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받아들였기 때문일까요? 주택을 매입할 때 네.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물론 현금 사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금리가 2%면 내가 10억을 빌려도 1년에 2천을 내면 되니까 그럼 한 달에 180 정도만 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 이게 4%면 180이 두 배가 두 배가 되잖아요. 되니까. 예. 그러면 자기 소득이 500인 분들이 180은 낼 수 있었지만 400이 되면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다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수요가 줄을 수밖에 없죠. 네. 중요한 그다음에 그 가격 자체가 예전에 내려왔던 가격 수준 자체가 우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기준을 볼 때 MB 정부 때나 그동안 통상적으로 보면 제일 높았던 때가 한 PIR 지수로 14 정도까지 간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8, 20까지 서울이 갔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요즘 조금 주춤해서 17, 뭐 16 이때로 오는데 그래도 그게 비싸잖아요. 결정적으로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 속에서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이 아시겠지만 금리를 안 올리다 보니까 네. 환율이 좀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가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높으니까 실질 소득이 지금 마이너스 3.9, 4%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네. 그럼 그 요인에다가 이 요인까지 게다가 이제 물건이 만약에 모자라다 매물이 적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그래도 좀 조바심이 나서 그쵸. 따라갈 네, 텐데 네, 네. 뭐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지금 뭐 역대 최대치를 뚫었거든요. 7만 4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1년치 적정 입주 물량이 3만 5천 건이거든요. 2년치 물량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게다가 또 그 입주 물량이 또 몇 년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매물은 많은데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런 현상은 뭐냐면 말씀드린 금리와 소득이 증가를 안 하고 있고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네. 이 요인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추세적으로 옛날 영골 완처럼 이런 거는 더 이어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요번 상반기에 잠깐 따라붙었던 것이 그나마 정부 대출 저금리가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없던 수요, 잠재 수요를 유효 수요화 시켰을 뿐이지 네. 실제 자연적인 수요 증가를 일으키는 시장 상황이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리, 소득 문제, 또 경제 성장도 그렇고 주택 가격도 비싸고 근데 매물은 많고 모든 요인이 다 하방을 가리키고 있죠. 무주택, 유주택자를 떠나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부에서 대출을 돈을 많이 풀었는데 다 소진이 됐구나. 네. 소진이 됐고 그리고 50년 만기를 풀었더니 젊은 층이 이거 이 비싼 집값을 젊은 층한테 매기냐. 이거 기득권과 투기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비판들이 저변에 깔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 그걸 더 강력하게 못 가잖아요. 그러면 대출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잖아요. 끊기면은 대출 지원이 끊겼을 때 작년의 모습. 작년에 급락할 때 거래량 바닥일 때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제가 집을 갖고 있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왕이면 지금 회복됐을 때 파는 게 좀 낫겠죠. 회복됐는데 팔았다가 만약에 정말 내려가면 그때 또 다시 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 다 팔려고 내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전 정부에서 좀 임대사업자 너무 혜택 줘가지고 정책이 좀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단기 임대 사업자, 그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 임대 사업자 창구가 따로 생긴 게 서초구가 처음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혜택이 좋았으면 자산가들이 줄을 쓴 거예요.
집을 막 사가지고 임대사업 등록하려고. 왜? 혜택이 등록하고. 너무 좋으니까. 줄을 서니까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인원을 배정을 하고 창구를 만들었어요. 그런 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받은 분들이 그게 4년 단기 임대 사업이 제일 컸어요. 아, 4년만 임대 사업을 하면 세금을 갖다가 살 때도 싸게 해줘, 살 때 대출도 해줘, 저금리로, 팔 때 세금 면제해줘. 누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자산가들이 다 달라붙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정책이었죠, 제가 볼 때. 명분은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그거를 하면 이제 임대료를 5%밖에 안 올리니까 주택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명분이었는데 네. 도가 지나쳤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뒤늦게 전 국민들이 비판을 하니까 단기 임대사업자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했는데 그럼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네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기 임대사업자가 끝나고 나서 1년 안에 팔질 않으면 중과를 받는 거예요. 세금을. 아. 날벼락을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더보면 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2017년 말에 나왔어요. 18년, 19년, 20년에 피크였어요. 네. 피크였으니까 18년에서 4년을 더하면 22년. 그래서 작년부터 매물이 슬슬 늘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팔려고. 아, 그 임대사업자 매물도 같이 네, 늘어나는 거군요. 지금 이제 계속 매년 나오는 거죠. 그때 매년 하셨던 그 몇만 채들 서울에 네. 그 아파트 물량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 와중에 일시적 이주택자, 사업자 말고. 그분들도 지금 양도세 중과 완화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까지인가 그렇거든요. 그때까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분위기 바뀌면 못 팔면 세금, 그러면 싸게 파는 게 낫겠죠? 그런 요인도 지금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생업 때문에 바빠서 모르지만 다주택자는 이분들은 지금 사실 지금 머리 지금 살짝 아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빨리 저렴하게 파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갭 투자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은 차익이 적으니까 좀 고민하실 텐데 제가 드릴 말씀은 차익이 났으면 일단 정리하는 게 지금 좋은 타임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또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조금보다 싸게 팔면 네. 서로 좋죠. 본인 위에 이득을 취했고. 근데 버티고 가면 나중에 본물처럼 터지면 그때는 이제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뭐 그건 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을 보러 오긴 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집 마음에 들어 이런 반응인데 자기 집이 안 팔려서 이제 못 오시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좀 거래도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자기가 한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올라간 값이죠. 10억이라고 계산을 하고 17억짜리로 그 갈아타기를 가시는데 그러면 계산할 때 10억에서 이제 자기 집을 팔아서 10억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호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시장에서 그 값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0억에 사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적은 현상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8억에 팔아야 지금 바로 팔린다고 9억이면 조금 사람을 붙여보겠다는 거고 10억은 뭐라고 얘기하냐 좀 기다리면 팔릴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다릴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이시면 저쪽에 입주를 안 하면 전세 놓든지 했을 때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네네. 대출 받아서. 네. 그럼 그 앉아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자액이 너무 세요. 지금 싸지가 않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왜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들의 저금리 대출 지원은 통상적으로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자한테 혜택이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금리가 뭐 신용이 안만 좋아도 제가 볼 때 4.5에서 5 갈 거고 조금만 안 좋으면 6, 7% 가요. 네. 그럼 액수가 단위가 크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 팔려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언론에서 오른다는 분위기 또 통계를 갖다가 저는 뭐 강력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부동산 통계가 약간 오류되고 약간 왜곡되고 과장됐습니다. 그건 제가 뭐 감사원에 신고도 할 준비인데요. 그게 이제 시장에 사람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매도자나 매수자한테. 왜냐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올라가겠구나. 조금 더 기다렸다 팔아야지 이러면서 그 5천, 1000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팔 타임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통계면. 막상 올라가는 게 비율이 이 정도인데 통계를 갖다 가서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는 줄 알고 부동산한테 물어봐요. 아니 지금 통계는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통계는 올라가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그런 게 지금 8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7월 말부터. 음. 왜? 1월부터 올라간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때 바짝 뛰었거든요. 맞아요. 좀 네. 2, 3개월 네, 사이에. 네. 안 팔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2달이 지나도 안 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게 시장 상황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분들은 거기서 조금 5천 정도 확 낮추면 내려서. 또 팔리는 네,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또 허위 신고가 옆에 쳐주죠. 호가를 올린 걸 또 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엉켜버렸어요. 그럼 매도자 입장도 혼돈스럽고 매수자는 또 어때요? 이게 좀 더 내려오면 살 텐데 그쵸. 안 네. 내려오고 버텨. 가보니까 그러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도와주면 애따 하고 살 수도 있고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량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우리 매도자나 매수자분들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공부해서 파악하시는 게 자산 관리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매물이 늘고 있다는 그 문제가 네. 네. 그래서 혹시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90% 이상 보고 어. 있죠. 예. 이 주택 가격 지금 수준이 네네. PIR 지수 한 16 나오거든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 계산하면 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 5대 유주택하고 무주택자 비율이 지금 5대 5 정도 되거든요. 무주택자분들이 그러면 50%라고 할 때 우리가 소득 분위를 따져보면 네. 3분위에 해당되는 분의 반이 이제 걸쳐 있잖아요. 그분들의 소득 수준이 연봉 6천, 5천 이하입니다. 6천, 5천 이하면 계산 다 나오죠.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5천, 6천이면 실수령액은 400 한 몇십만 원 돼요. 400 몇십만 원 지금 최저주택 생계비가 200에서 250인데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50에서 200이 풀인 거예요. 그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10억이면 5억 받으면 이거 그냥 이게 다 날아가잖아요. 네. 10억짜리 사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세는 14, 15억 막 치니까 그거는 못 넘어가시고. 그럼 그 밑에 분들은 어때요? 더 10억짜리하고 그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남은 분들은 누구냐면 연봉 6천, 7천대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가기에도 버거우니까 그러면 수요가 한정적이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살 사람이 거의 없어진 거죠, 유효 수요가. 그러면 그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내려오든지 가격이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금리를 내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1, 2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 파악이 되죠. 1, 2년을 본인이 못 버티면 싸게 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살 사람들은 1, 2년 사이에 돈을 크게 벌까요? 길이 없죠. 없죠. 방법은 금리가 내려가는 것인데 쉽게 못 내리거든요. 지금 1, 2년. 1, 2년 동안 산 사람이 없으면 그 사이에 가격 조정이 서로 경합수에 나올 텐데 제가 볼 땐 그게 90% 하향 쪽이다.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또 걱정했던 부분이 역전세 문제잖아요. 네, 역전세. 네, 그래서 뭐 역전세 문제가 하반기에 더 커질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네. 지금 뭐 또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도리어 조금, 상승한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혼란스럽죠. 네, 역전 문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우리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제가 참 섭섭한데 예.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민들을 위해서 네. 팩트를 시계열하고 이면의 모습도 같이 기사를 내줘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 신고가가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하락 신고가가 4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같이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도는 요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아무래도 시장이 혼동스럽잖아요. 주목을 받으니까. 네, 그런 거를 자제해야 되는데 이거 똑같아요. 요새 전세값이 뭐 올라가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위를 보시면 0.0 몇이에요. 0.01이 의미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혼동스럽죠. 근데 이게 만약 6주가 나가면 느낌은 어때요? 쉽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0.001인데 이걸 10주 동안 기사를 내면 어떻게 되죠? 0.001은 통계로서 가치가 없는 단위예요. 근데 주간 통계다 보니까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간 통계에 그 가리킨 말에 써 있어요. 이 통계는 참고용이라고. 신뢰하지 말란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자분들은 다 씻잖아요. 그러니까 10주간 오른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0주간 계속 전세값이 오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그럼 어느 지역은 또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하면 부동산 통계가 맞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걸로 이끌어진 심리는 가짜 심리잖아요. 언젠가 꺼지겠죠. 그러면 시장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 저는 다른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전세값이 안정됐으면 우리가 아시는 주인께서 전세보증금을 못 내줘서 네. 길이 없을 땐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그 임차권 등기를 해가지고 그쵸. 경매를 네. 붙여서 돈을 찾잖아요. 돌려줄 길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정되고 올라가면 전세값이 안정됐으니까 임차권 등기가 또 줄어야겠죠. 줄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1월에 서울의 아파트의 월 임차권 등기 건수가 200건이었습니다. 네. 그게 쭉 올라오다가요. 저번 달 얘기를 드릴게요. 저번 달에 2,000건입니다. 2,000건. 그럼 몇 배죠? 10배가 10배. 늘었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가. 뭐 거래량은 한두 배 늘는데 또 매물량도 뭐 느는 게 다 5배, 2배 이 수준이 다 끝나요. 보통 통계들이. 근데 임차권 등기 지금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 한 달에 지금 2,000개씩 지금 경매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1,800건을 줄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1,800건 준 일은 그거예요. 올해 초만 해도 어땠냐면 한 1,000건에서 머물렀어요. 900건, 800건. 이게 네. 2배가 또 된 거예요. 이 9개월 사이에. 네네. 그럼 제가 느끼는 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돈 못 돌려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그렇죠? 시장하고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면 기자분들이 만약에 임차권 등기 막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걸 100% 믿으면 안 된다. 증거를 같이 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임차권 등기를 낸 것들이 해결이 됐냐?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3월 달부터요. 올해죠? 올해 3월부터 하도 주인들이 작년부터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그런 분들 많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라 경매를 들어가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등기가 서 있으니까 집을 사러 왔을 때 네. 주택 가격이 싸지겠죠.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이제 시장에 잘 못 나오는 이런 현상이 시작되겠죠, 이제. 근데 그전에는 이거를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주인분한테 법원에 제가 신청을 하면 주인분이 등기 송달을 해요. 자, 임차인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한다고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받고 사인하면 등기가 딱 돼요. 등기가 되는데. 네, 그 송달 과정을 거쳐야.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불 끄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안 받고 막. 네, 문 잠그고. 그럴 수 그런 있겠죠. 일이 계속 되오다가 아. 올해 3월 말경부터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던 분들도 착하신 임차인들 경우에 이거 임차권 등기하면 되게 복잡하다 이러던데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 뭐야? 바로 내가 하면 바로 되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임차권 등기 딱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아. 임대 입장에서는 손해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껴야 되고 네. 집값은 제값을 못 받게 되고 그렇죠?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또 이자 비용 이자 청구하면 내야 다 손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싸게 안 팔고 지금처럼 호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네. 도리어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전세가 상승이 올라간다고 이 팩트는 좀 상반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를 잘 같이 보셔서 언론만 100% 믿으셔도 안 되고 실제로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보시면 빈 집도 많고 하니까 체크하시면서 뭐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보고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전세가 막 올라가.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좀 하시면서 시장에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역전세 불안은 여전히 잠재해 보니까, 있다. 네. 수면 아래 잠재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 더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네. 있는데 이게 뭐 주담대가 또 늘었었잖아요. 늘었죠. 지금 많이 늘었죠. 늘고 있는 상황인데 70조까지 갔죠. 이게 어쨌든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는데 주담대는 또 늘고 주담대가 늘었다는 거는 또 집을 살려는 목적으로 또 네, 샀죠. 대출하는 많이 경우도 사셨죠. 있었으니까 네, 네. 이런 저거는.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건 정부가 실수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실수냐면 정부가 실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택 가격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하향이 됐을 때 이 대책을 써준다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죠. 왜? 부담이 덜 하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저금리로 도와주는 거. 그럼 이왕이면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도와주는 게 맞지. 이 높은 집값에 도와주는 게 실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혹시 올라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 됐다 그냥 40년 50년 만기 뭐 이런 그냥 느낌을 끌려가면서 집을 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은 총재 말씀이 답을 다 줬죠.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 하셨죠. 5월 26일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기자간담회 때 그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동결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해가는 것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정정책은 나라에서 돈 푸는 거, 이렇게 대출 푸는 거 이런 거고 통화정책은 이제 금리를 알맞게 올려야 물가도 안정되고 사람들이 좀 소비도 좀 진정되고 버블이 안 끼는 게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구조개혁 없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조개혁이 없이 재정통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망한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냐면 재정통화 정책에서 구조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채가 많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출해주면 안 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번에 오바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의 문제를 얘기하신 거고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금리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말씀 못하시면 돌려서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아는데다 요번에 발표한 내용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최근에 요 7월 달에 젊은 분들이 집 사는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1, 2%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2%대는 이제 안 간다 이게 금리가. 내려가도 3%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3.5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다 추가적인 건 뭐예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우리가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게 다 연결성이 있어서 한국의 경제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에서 한국 사람들 좀 문제 있어 돈 빌려줄 때 비싸게 주니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기준 금리가 멈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더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한국 이상하네 하고 시장 금리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은 총재 말씀하고 이 얘기랑 딱 연결해 보면 예전처럼 1, 2%가 되는 건 뭐 기대하지 말고 조심하기 바란다. 이 얘기가 그러면 금리를 진짜 경제가 어려서 내리더라도 3% 이하는 못 내리는 거예요. 국제 경제 금리 싸움에서 밀려버리니까. 네네. 그럼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장이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우리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지만 더 늘어나고 있으니 지금 한은 총재는 잠이 오시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는데 저도 한은 총재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거 심각하다. 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설비, 산업활동이 좋아야지 경제 살아나는데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 설비, 투자, 소비 세 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를 움직이는 세 축인데 저번 달 이 세 가지가 다 트리플 감소해요. 네. 그 와중에 설비 투자는요.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해요. 그러면 지금 감소했다는 얘기는 2, 3년 뒤에도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소비는 또 마이너스 4%예요. 이것도 4년 만이에요. 4년 만에. 그러면 데이터를 볼 때 그러면 부채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소비는 더 줄어질 거고 그렇죠.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을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1, 2분위 분들이 가계부채 중에 50% 이상을 갖고서 괜찮다. 그분이 괜찮으면 뭐예요? 밑에가 터지면 같이 망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IMF, OECD 경고를 그냥 예사로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옛날에 아나바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머리 좀 두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올 수도 있다. 준비하셨다가 안 오면 천만다행인데 오면 대비가 되면 충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서울의 경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청약 물량이 나오면은 막 100대 1 넘는 것도 있고 예. 분양가가 주변 시세랑 차이가 없는데도 어쨌든 경쟁률이 되게 높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네, 그런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주위랑 차이가 없는데 네. 높다. 네.
주변 거는 옛날 집이고 이건 새 집이잖아요. 거기까지 팔리는 거야. 그렇죠? 똑같이 신상인데 이건 신상이고 이건 구상이니까 그건 살 수 있는데 둘 중에 살 바에는 신상을 사자. 네,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던 거는 시세보다도 더 저렴한 그쵸, 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뭐 일부에서는 로또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좋은 로또라고 봐요. 국민한테 돈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한테 돈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깨졌죠, 일단 분양가가 시세하고 그쵸. 똑같아, 뭐 왜 이래?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상한 거예요. 왜? 네. 그동안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못 남기게 과다하게 알맞게 했는데 망한 데 없잖아요. 그거 했다고 그죠? 다 돈 벌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번 정부에서 좀 더 풀어준 바람에 분양가가 좀 높이 올라왔죠. 높이 올라도 풀어버렸잖아요, 상한제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풀어가지고 주택 가격이 안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분양가 그러니까 시장이 죽어가지고 막 어려울 때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려와도 내려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올리니까 이제 부담들을 느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청약제도를 풀어줬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는데요. 청약 제도라는 게 이제 한 집이 주택을 하나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대원도 분양하게 해놨어요. 그쵸, 그게 예. 예전에는 세대주만 분양. 당연한 거죠. 그냥 네. 청약제도가 원래 그거니까 한 가정이 있으면 집을 하나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를 기회를 먼저 주는 거잖아요. 청약제도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걸 풀었다고 하지만 이건 망가뜨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완전히 망했죠. 원래 근본 제도를 한 집에 네 식구가 있는데 그럼 네 군데 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군데 받아도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투기하라는 얘기죠. 청약해서 들어가서 살 수 없잖아요. 나중에 팔으라는 얘기죠. 그게 누굴 위한 거? 분양을 위해서. 건설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푼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때요? 이분들이 그러면 좋다. 그 옛날처럼 시장이 좋고 경제가 좋아지고 인구가 늘고 소득도 늘고 이런다라면 주택 가격이 또 상방을 갈 수 있을 때는 진짜 투자 투기판이 됐지만 지금 좀 위험한 게 뭐냐? 경제상이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회다 하고 막 다 달라붙으니까 또 인터넷 청약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거주 지역 제한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분양가가 예를 들어 청주라고 생각할게요. 청주 시민이 볼 땐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분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이 볼 땐 저거 싼데? 그냥 단순한 기준으로. 여긴 기본이 10억인데 뭐 6억인데 비싸다고 내가 배팅할게 하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는 서울에 분양을 받고 싶으면 아들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가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가수요가. 예. 그러면 또 지방 분들은 어때요? 서울에 미분양이 낮다? 날 것 같다? 서울도 지금 2순위가 많거든요. 조금 꽤 있어요. 1순위 완판이 70%밖에 안 되고 30%는 2순위 들어가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 지역분들은 안 사는 거예요. 못 사거나. 근데 뒤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완판이 이루어지는데 몇백 대 1이 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약률. 100% 계약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아니 몇백 대 1이면 네. 뺏길까 봐 계약을 해야죠. 그렇죠. 예. 제가 말하는 논리가 맞는 거예요. 투자 심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약만 치고 이런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약률이 지금 최근에 동작구에 있는 뭐 아파트가 29채가 아마 네네. 이번에 나올 거거든요. 그게 몇백 대 1이었어요. 근데 29개 왜 계약을 안 하죠? 1층이나 2층. 이거 투자성이 좀 없네. 이거 하느니 여기서 결정이 뭐냐면 재당첨 제한을 풀었잖아요. 예. 그냥 이건 다시 할수 제끼고 있으니까. 난 데 가서 할 때 로얄층 되면 그걸로 투자하겠다 이거죠. 이런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아수라장의 일단 당첨이 되는 거 보고 좋은 층이면 하고 안 그렇죠. 좋은 해서 층이면, 투자하고 네, 계약을 안 하는 건요. 안 하고 딴 데 다시 하고.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좋은 입지에 좋은 현장들은 청약률이 올라가는 현장이 벌어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09년도 예전에 청약률은 뭐 500대 1000대 1이에요. 지금 300대 1, 200대 1 겨우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대 1이 되게 높은 것 같잖아요, 기준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다 5, 600대 1이었어요. 그 전에. 그만큼 수요가 줄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냉장을 보실 건 실수요에다가 투자 수요까지 다 풀어줬잖아요. 그런데도 청약률이 옛날처럼 안 되네. 그랬더니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 1월 달에 서울이 아파트가, 전국이 아파트 그 청약률이 0.28이었어요. 경쟁률이. 네. 그러면 지금이 평균 30대 1이 나왔어요. 그럼 0.28에 30대 1이니까 100배가 되는 거예요. 1월 달보다 청약
경쟁률이 100배가 늘었다고 기사가 떠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0.28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1대1도 안 됐죠.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 예. 미분양을 왜 여기다 비교를 하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대였냐면 5대1이었어요. 그럼 5대1에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8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몇백 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륨이 틀리죠. 이 팩트를 딱 체크를 하시면 아, 예전보다 수요나 투자나 이게 약해졌구나.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라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은 당분간 이런 투자 수요 때문에 왜? 정부가 풀어놨기 때문에 예전에 그거를 미달이 되면 다시 한번 무주택자한테 분양하라고 분양을 하다 정 안 될 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가를 낮춰서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허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그 부분도 좀 조금은 인지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 집을 사야 하냐 이런 네. 질문들 계속 받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그 당시에 이제 하락했을 때 집을 사냐 마냐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쵸. 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충분히 내려온 부분인데 더 내려갈 수는 있다. 그런데 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셔라. 네. 그랬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정부 대책으로. 네네. 그래서 좀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시 한번 내려갈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매수 타임이 언제냐. 지금 이제 올라온 바람에 정부 대책으로 좀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타임은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우리가 집값 꼭대기를 딱 찍을 때를 더듬어 보시면 지금 한 80% 90% 회복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무런 외부 요건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더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시장에 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경제 상황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네.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누적되고 있고 세수가 부족해요.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 뭐죠? 뭐 경제 네. 주체들의 활동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줄잖아요. 줄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소비가 감소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 주택가격이 올라가려면 상식적으로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주택 공급도 많이 부족하고 소득은 늘고 이러면 주택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근데 지금 그게 다 정반대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내려갈 일이 밖에 안 남았다고 판단돼서 네, 네. 겨울까지 지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해 품질들이 또 혹시 조그맣게 터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그래 역시 이 부동산 너무 비싼 값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 매물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매물들이 이제 또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 못 팔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 이게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갈 요인이 있다 보자 이거죠. 주택가격이 올라가려면 펌핑밖에 없잖아요. 지금 모두가 생각하시기에. 네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펌핑 하려면 나라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펌핑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펌핑이 멈춘다? 그럼 내려간다. 그런데 입지 물량이 올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네. 내년도 많네. 내년까지도 집값이 올라가기 힘들겠네라는 생각이 들죠. 소득도 안 들어가니까. 제 생각엔 결론은 타임은 연말에서 내년 봄까지 충분히 보시고 나서 올라가 봤자 아마 5% 10%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더 조정이 클 수도 있다. 그럼 저 같으면 후자에 좀 타임을 맞춰서 시장에 대처하는 게 제일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제 기준은 한 90% 이상은 좀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추시고 추가적으로 이 공공분양 물량이 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전 정부에서 왜 택지를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전국 120만 원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 중에 몇십만 원을 지금 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죠. 무주택자분들이. 그것도 저렴한 분양가에. 그러면 박수치고 집권에 도움이 되시잖아요. 네. 정책 운영에도 도움이 됐고 집권 다수당이 되면. 그럼 그걸 위해서는 좋은 물건, 좋은 택지, 좋은 입지에 좋은 분양가로 물건을 공급하시겠죠. 그 시기가 언제예요? 연말, 가을에서 내년 봄 사이 하겠죠. 왜? 총선이 4월이니까. 그럼 그때 물건들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오겠죠. 그 당시를. 그때 좀 집중적으로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좀 들어가시면 좋은 입지들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높죠. 네. 대출을 받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좀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를 좀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필요도 있을까요? 그거는 좀 막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네네. 경제학은 기본이 가정법이잖아요. 수요 공급이라는 게 네. 자, 100명의 수요가 있고 뭐 50명의 공급이 있고 시장 상황이 딱 이럴 때 수요 공급의 이론은 이렇게 된다는 전제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진이 났어요. 수요 공급 이론은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극한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위기가 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사업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집 사러 가겠어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사라지거든요. 그런 이제 외부 변수들이 등장을 하면 네. 금리는 두 번째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경제가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또 사람들의 소득이 좀 상승하면서 어떤 가처분 소득이 늘고 이럴 때는 말씀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의 촉진 효과가 되죠. 왜? 부담이 적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번에 금리 인하는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뭐 자영업자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로 이전이 되는 그런 부담이 느껴지면 내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네. 물가가 저번 달에 3.2%대 후반이가 3% 초반으로 갔다가 지금 또 올랐거든요, 물가가. 이런 복잡한 리스크들이 아직도 존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집값이 내린다는 거는 그건 정말 단편적인 판단인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이고 첫 네. 번째 요인은 항상 지금 상황이 경제가 안전한가 그리고 수요가 제대로 있고 유효수라고 그러죠. 그 수요가 적당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지금 금리 동결됐는데 왜 대출금리가 올라가죠? 지금 두 달째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거든요. 시장 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럼 그거를 막으려면 결국 금리를 또 올려야 돼요, 정부가. 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근데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로 다주택자분들이 제 생각에 집을 빨리 팔아야겠어가지고 네. 이걸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되면 집값도 폭등한다라고. 전혀 근거는 요만큼 있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정반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받아들이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경제 상황을 먼저 보셔라. 네네. 특히 미국도 보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금리만의 어떤 단순한 문제로 결정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이 있는 거네요. 집값이 막 내려가고 있어요. 네. 느낌이 더 내려갈 것 같아. 이제 막 거품이 꺼지고 진실이 드러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난다면 금리 인하가 된다고 사겠어요? 기다리죠 또. 폭등이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그럼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려야 되잖아요. 2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금리를 갖다가 3.5에서 4%, 5% 올렸는데도 집값이 2년 동안 올라. 왜 오르죠? 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똑같을 때 말씀드린 대로 오르면 집값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거 맞는데 경제 상황이 그때 어땠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막 10%도 찍고 뭐 6%도 찍어서 평균이 한 7, 8%대예요. 네. 소득도 막 늘어날 때고 금리가 2% 올랐는데 내가 소득이 7%가 늘었어요. 살 능력이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인구도 늘고 있고 지분 부족해. 그러니까 오르죠. 그러니까 금리는 두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한 좀 집값 반등은 언제쯤 올까? 민스키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되겠구나. 민스키 모먼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스키 모먼트 핵심이 5단계인데 그분이 금융 불안정성 이론을 세운 분인데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 민스키 모먼트 뉴스 조금 치시면 많이 보여요. 네네. 보세요. 뜨는 이유가 왜 뜨냐면 그분이 말한 그 민스키 모먼트 타임이 왔다고 지금 다들 얘기해서 뉴스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모먼트가 뭐냐? 5단계인데 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투자를 했다가 붐이 일어나면 타고 올라가죠. 그 붐의 정점에서 약간 환상이 생겨요. 이거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그럼 맨 꼭 네 번째 점에 가면은 거기서 환상의 꼭지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끌 완때처럼.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더 갈 거야 하고 쫓아오는데 그분들은 빠져나와요. 네. 그게 프로피트 메이킹 타임이라고 하는데 테이큰 타임, 네. 이익을 취하는 타임. 그 사람들은 뭐냐 맨 아까 1단계 사시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냐 이거는 뒤에서 쫓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패닉이에요. 5단계가. 그럼 붕괴죠. 이게 5단계인데 이걸 또 3단계로 구분해놨어요. 그
그 사람이 말하는 4단계가 연골대예요. 음. 그럼 남은 건 5단계가 패닉이니까 민스키 모멘트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또 디테일하게 네. 금융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금융 차입의 개념에서 해지 차입금융 그리고 투기 차입금융 그리고 폰지 차입금융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럼 해지는 뭐예요? 이 위험을 회피하고 자산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까 5단계일 때 1단계처럼 아 내가 금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채권이 올라갈 것 같아, 환율이 올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거기에서 해지 분산을 했는데 그거는 원금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손실이 나면 여기서 이득이 나니까 해지 기능으로서 다 하니까 원금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단계니까 안정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붐이나 이런 걸 거치면 투기 금융 단계가 되는 거예요. 투기 차입 금융. 뭐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0% 이자로 했는데 20% 수익이 나면 해야겠죠.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붐이 같이 이어지면서. 그게 이제 투기 금융이에요. 네. 투기성이 이제 가세란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해요.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사줘야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폰지 금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냐? 투기를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갚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갚을 수는 있지만 네.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투잡, 쓰리잡 뛴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상태가 되는 거야. 갚는데 너무 어려워. 갚기는 갚는데 힘들고.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폰지 금융. 갚을 능력도 안 돼. 그런데 그냥 올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폰지 금융이에요. 네. 왜? 내가 올인했는데 나 같은 더 바보가 있으면 팔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돌아보니까 바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죠. 네, 막아는 거네요. 3단계. 그래서 그 폰지 금융 단계가 우리나라 초입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상향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지나야 다시 올라가겠죠. 아, 그 한 번에 진폭 조정을 크게 겪어야 네. 다시 쭉 갈 거다. 그 정점을 이어보면 지금 선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거품이 있고 여기 내려오고 네. 다시 맞추면 기간을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4년 정도? 3, 4년. 그 조정이 거쳤다라면 만약에 4년, 5년 뒤부터는 찬찬히 이제 올라갈 것이다. 다만 예전하고는 틀려요, 시장이. 예전에 그 곡선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오고 좀 완만하게 이미 이제 시장에 정보가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좀 가격으로 삼아도 될까요? 되죠. 가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대 수익률, 은행에서 할 때 사업 잡을 때 뭐 내부 수익률 이런 개념이 있고 또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 배당률 받잖아요. 네. 그리고 또 주식의 시세 차익을 내면 주식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사업을 하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근데 그 사업에다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다 투자를 했어요. 네. 그거 뭘로 받죠? 이자율로 받잖아요. 다 개념들이 뭐 캡레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 환원율. 파이낸스, 금융 쪽에서 쓰는 건 이제 캡레이트를 써요. 자본 환원율. 근데 부동산도 그걸 똑같이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일부 아파트를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주택 가격이 22억이에요. 근데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와요.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0, 400대 되거든요. 32평이. 계산을 해보면 22억에 해보면은 한 2점 초반 나와요. 수익률이. 그게 이제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투자하는 게 나은가요? 지금 채권 수익률은 지금 미국 걸 사면 4.5%란 말이에요. 그럼 2.5하고 4.5하고 2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자산가다. 그럼 그 집을 그냥 들고 있나요? 20억에 빨리 팔겠죠. 그리고 미국 채권을 사두겠죠. 왜? 10년 동안 5% 받는데 당연히 그걸 사겠죠.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은 약간 거품이 꼈다고 볼 수 있어요. 1번은 그런 가격 산정은 됐죠. 네. 그런데 자본 시세 차이. 국가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고 인구가 늘고 이래서 찾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찾는 사람이 많으면. 네네. 그 가격이 될 때 팔 수도 있잖아요. 자본 시세 차이. 그것도 사실 환산해서 임대 수익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그게 잘 통했어요. 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차후로는 어때요? 모르잖아요. 잘. 약간 왜 우리 다 들으셨잖아요. 저성장 국면, 그렇죠. 고령화. 고령화. 이걸 생각하면 예전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본시세 차익의 어떤 갭이. 그러면 거기를 환산한다고 해도 지금은 채권과 부동산의 투자에
어떤 형평성이 얻은 게 낫다라고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만약에 내려가면 채권은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환금성도 좋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투자자라면 비슷하면은 채권도 타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의 자산가들의 분포가 부동산 40%, 채권, 주식 30,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이 인구가 늘고 막 이런 시대다 보니까 지금 70% 가까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둘 다. 겪고 나면 자산 분배가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럼 과정 속에서 주택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을 대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집값이 이제 상승 국면에 왔을 올 때 수 있죠, 예. 네. 어느 지역부터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즘 들으셨던 그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고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 생기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일단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공장이 있어야 뭘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남기니까 네네. 제조를 하던 그 공장이 이제 공산물 공장일 수도 있고 농산물 공장일 수도 있겠죠. 요즘 농산물도 공산화 체제가 돼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팔아서 벌어서 서로 물물교환해서 먹고 살잖아요. 화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근데 공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쇠락하겠죠. 네. 그 도시는.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럼 공장이 많고 좋은 데로 사람 쫓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뭐 제가 한 가지 말씀, 평택 같은데 지금 잠시 올랐지만 네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아, 평택은 세계에서 거의 뭐 10위 안에 드는 그 항구예요. 사이즈가 애초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네. 중국 중국 시대 뭐 이걸 다 생각해서 크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구나. 부지를.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할 도시라고 봐요, 저는. 그럼 거기는 계속 산업자본이나 투입이 되면 공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필요하면 유치원도 필요하고 상가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학교도 네, 필요하고 이제 기반 시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도시, 그런 성장 도시는 무조건 일본으로 보시면 된다. 그럼 이번에 용인에 또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럼 같은 수도권이지만 용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용인이 더 특혜를 본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말씀 주신 대로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부동산을 자산 상승 증식의 어떤 대상으로 본다는 게 요점은 그거죠. 정부가 뭘 발표를 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고용 인구를 보시면 돼요. 어느 인구가 느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그걸 보시면 이제 바로 도시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선 여러분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그림 보시고 정부 발표하는 거 딱 붙이시면 보이세요.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내 집 마련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